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고령화라는 주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고령사회 아니에요? 이미 고령사회 아니었어요? 고령화 사회 아니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실 인구 구조적으로 이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인지 고령사회인지 또 혹자는 초고령 사회인지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빠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어떤 배경은 뭐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1편에서 다루겠고요. 다음 주 2편에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그냥 어둡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2편을 이제 다음 주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 변화를 볼게요.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쪼개 볼게요. 15세 이하,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15세 이하는 흔히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가지 않는 계층이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도 65세 이상을 넣기도 하고 15세에서 64세 기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 65세 이상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령자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라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이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 인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2000년대 7.2%, 전체 인구에서 7.2%가 고령자, 만 65세 이상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 14.3%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초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UN 기준에 따르면 이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 이것은 영어로는 aging society예요. aging, 지금 흔히 말하는 늙어가고 있는 사회, 이런 느낌이고요. 이 고령 사회는 영어로 aged, 이미 늙은 사회죠. 늙은 사회. 그리고 이거는 너무 늙은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고령 인구의 비중이 7%면 고령화 사회예요.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예요. 그리고 그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2018년에.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현안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시점에는 항상 뭔가를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현황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게 2000년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볼까요?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불과 약 8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근데 다른 나라를 볼게요. 물론 미국은 진작에 고령화 사회를 경험했고요. 진작에 고령 사회를 경험했어요. 그죠? 일본은 더 빠릅니다. 독일도 아주 빠르고요. 그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속도가 도달하는 기간이, 보세요. 고령 사회 진입 기간, 초고령 사회 진입 기간이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하는 기간이 18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했는데,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진입하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인구 추계상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달 속도가 우리는 8년이에요. 다른 나라는 20년, 12년, 37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령 사회의 명과 암이에요. 아마도 다음 주에는 명적인 측면, 밝은 측면, 다시 말하면 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회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암적인 측면, 어두운 측면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어두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역시 빈곤율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자들의 빈곤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게 OECD국이에요. OECD국의 노인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빈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2위와 3위국과도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요. OECD 평균치하고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빈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17세 이하나 또 18세에서 65세 구간에서는 오히려 빈곤율이 낮아요. OECD 평균보다. 그런데 66세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기간 동안은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의 기초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노인, 흔히 말해서 은퇴 후 노인으로 진입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소득절벽을 경험하면서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이 노인 빈곤 수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혹은 공적 이전 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적인 혜택을 가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두운 단면이 있는지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